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법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교재 342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실무 파트를 좀 공부를 할 텐데, 사실 뭐 부가가치세 이론 파트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실무적인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아주 중요한 증빙에 대한 내용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들만 별도로 또 챕터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부가가치세법에서 공부하면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념을 여러 차례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걸 총 정리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사항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증빙이다, 핵심이 되는 증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공급자하고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되는데, 공급자가 거래징수해야 되죠. 그때 거래징수했다라고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부가가치세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서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교재 244페이지에 보면 세금계산서 모양 샘플이 있는데, 그거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부가가치세에서 주인공 등장인물을 2명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었잖아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세금계산서도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보세요. 요거를 이제 증빙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왼쪽에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와 상호, 그리고 오른쪽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작성일자를 기재를 하고요. 여기에는 공급가액을 기재를 하고, 그리고 부가가치 세액, 이렇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모양을 조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약간 좀 진하게 음영 처리된 내용 보이세요? 공급자 부분에는 등록번호하고 상호하고 성명, 요렇게가 음영 처리가 돼 있고, 공급받는 자 부분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가 이제 음영 처리가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요렇게 해서 밑에 이제 숫자를 쓰도록 이렇게 항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총 5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얼핏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가산세 할 때 세금계산서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매입세 불공제하겠다, 그런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 얘네가 필요적 기재사항인 거예요. 얘네들이. 자,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작성일자는 우리가 무슨 날짜로 기재를 해야 하냐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공급 시기를 기재해야 돼요. 우리가 공급 시기 공부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공급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날짜가 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작성일자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급 시기 막 현금이나 일반 외상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인도일,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판매, 완성도 조건 지급 판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이렇게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구분한 날짜가 다 여기 작성일자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공급가액이 기재가 되는데, 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뭐가 됐었어요? 과세표준이 됐었죠. 요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이 붙어서 뭐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된다. 그래서 요렇게 중요한 핵심 5가지를 누락시키면 안 돼요. 잘못 적어도 안 됩니다. 잘 적으셔야 돼요. 앞에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342페이지 세금계산서. 자, 중간에 뭐 읽어보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시고, 이때 하면서 4번째 줄쯤 볼게요. 2번째 단락의 4번째 줄.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 증빙을 발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밥을 먹거나 커피를 먹으러 가가지고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뭘 줘요? 우리 계산하고 나면 영수증을 받죠. 그러니까 거래를 했다는 그런 영수증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뭐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발급하는 게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받는 건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끊는 이 두 사람은 사업자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 증빙으로 뭐를 본다고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업자는 구분을 어떻게 했었냐면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영세한 간이과세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납세 의무자라 함은 과세사업자가 바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됐었습니다. 우리 일반 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과세사업자는요. 사업자와 거래를 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증빙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되니까 거래징수한 것에 대한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업종들도 있거든요. 뭐 도매업이라던가 건설업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주로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이런 업종들 말고 우리 그 뭐 카페, 음식점업이라던가 그쵸? 아니면 소매업이라던가 편의점 이런 슈퍼마켓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최종 소비자한테 세금계산서를 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영수증을 발급해서 준다. 최종 소비자와 거래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되는 사업자인데 이 면세사업자는 그럼 세금계산서 같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부가가치세법상 증빙인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지만 별도로 사업자와 거래 시에 계산서라는 증빙을 발급해야 돼요. 여기는 부가세가 붙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최종 소비자하고 면세사업자가 예를 들어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를 한다. 병원에 환자로 왔다. 환자가 이제 병원비를 지불하고 영수증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학원을 다닌다고 학원이 교육용역 면세인데 거기에다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뭘 줘야 돼요? 영수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서 주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서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급해야 되는 증빙의 종류도 달라진다. 여기까지만 그냥 한번 아래 그림하고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보시고요. 세금계산서의 의의 보시면 34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공급자는 이 세금계산서 자체에서 이 공급자는 매출을 한 매출자예요. 자, 이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매출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이해되세요? 자,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을 할 때 나는 공급받는 자의 매출처가 되는 거고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의 매입처가 되는 겁니다. 자, 매출처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매출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계해서 제출하는 서식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처별로 세금계산서를 합계해서 제출하는 서식이 있어요. 자, 이런 서식은 왜 제출을 하냐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보세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발급해 줍니다. 이때 2장을 발급하거든요. 2장 발급해 똑같은 거 2장이야. 똑같은 거 2장인데 한 장은 내가 갖고 한 장은 매입자, 공급받는 자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매입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다 기재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매출자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발급해서 준 거니까 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이제 기재를 하는 거죠. 자, 다시 공급자는 자기가 발급한 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모을 거고
공급받는 자는 자기가 매입받은 거래처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모을 거예요. 근데 얘도 한 장 갖고 있고 얘도 한 장 갖고 있고 똑같은 걸 한 장씩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럼 세무서에는 매출처별 합계표가 막 들어와 있을 거고 매입처별 합계표가 막 들어와 있을 텐데 거기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크로스 체크하면서 사실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제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세무서는 이를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됐죠? 자,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랫줄 보세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돼요. 나의 매출의 기본적인 이제 서류가 되는 거고 나의 매입의 기본적인 서류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할 때도 아주 기초적인 증빙이 되는 겁니다. 자, 두 장 더 내려와 보세요. 송장의 역할, 그리고 청구서의 역할, 대금 영수증의 역할, 또 두 줄 더 내려와 보세요. 거래 증빙의 자료, 기장의 기초 자료,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는 다양한 역할이 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세금계산서 자체가 어떠한 물품을 공급하겠다는 계약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는 별도로 있고 그 계약서대로 물건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의 역할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금계산서 작성으로 와보면요. 필요적 기재사항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점이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를 함께 모두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이름을 틀리는 건 좀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내가 내 상호를 틀리는 거. 공급자가 발급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의 상호는 가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서로 보고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만 요새는 뭐 영문으로 된 이름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자 상호가 막 변경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는 게 중요하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까지도 정확하게 적으라고는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에서. 되셨죠? 그 정도로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가 않았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만약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누가? 얘가 잘못했으니까 너 가산세 물어. 그러면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받은 게 아니니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게 됩니다.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자, 나머지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344페이지에 나머지 사항들은 싹 다 임의적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뭐 좀 적당히 이렇게 적어도 이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거래 사실이 크게 왜곡되지 않는 이상은. 되셨죠? 다음에 345페이지에 이제 쭉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건 약간 여러분 무슨 느낌이냐면은 이제 볼링 치는 방법을 글로 배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막 볼링을 칠 때 공을 오른손으로 든다. 뭐 세 번째 손가락으로 지지를 한다. 오른 다리를 뒤로 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굳이 글로 적을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한 번만 딱 보면 되지. 그래서 사실 세금계산서라는 증빙은 실무에서 너무 당연한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모두 다 좀 불필요해집니다. 사실 그래요.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만나기가 굉장히 쉽고 일을 나가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직면하는 증빙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생각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34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읽으실 거면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뭐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되셨죠? 가볍게 읽어보신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읽어보신다. 됐죠? 자, 345페이지 제가 몇 가지만 좀 줄을 그어드릴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공급자는 정해져 있어요. 요 공급자는요, 항상 반드시 과세사업자여야 돼요. 당연하죠?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까 여기에는 과세사업자가 적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공급받는 자는요,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정체가 과세사업자일 수도 있고 면세사업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사업자가 아닌 나도 먹잖아요. 하지만
사업자 직원도 먹죠. 그쵸? 회사 직원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야? 사업자가 밥 먹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면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밥을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컴퓨터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실 컴퓨터가 필요해갖고 컴퓨터를 사는데 과세 사업자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면세 사업을 하는 병원에서 컴퓨터를 살 수도 있고 최종 소비자인 내가 그냥 컴퓨터를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모두 다 거래 증빙이 발생돼야 되는데 발행하는 공급자는 과세 사업자지만 각각의 대상은 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다를 때 공급받는 자의 내용을 뭘로 기재하느냐 그 내용인데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만약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 소득세나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 맞죠? 우리가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지만 면세 사업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냥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고유번호가 부여되는 그 이제 비영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고유번호를 적고 일반 소비자인데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민번호 발급해서 주는 겁니다. 됐죠?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했고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고. 동그라미 8번 보세요. 세액에다가 여기에는 원래 10%를 곱해서 기재하는 거죠. 부가가치세니까. 근데 만약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애 누구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간접 수출하는 애들. 간접 수출해가지고 국내 수출업자에게 나의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 되죠. 그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땐 여기에는 이제 0% 세율, 영세율 이렇게 기재해가지고 발급한다. 그 내용이에요. 별거 아니었고. 자, 동그라미 10번에 동그라미 A만 그냥 잠깐만 볼게요. 여기는 이제 비고란의 특이한 사항인데 그냥 위탁 매매라는 게 있어요. 위탁 매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제 나의 물건을 좀 나 대신 팔아줘 하고 내 물건을 수탁자인 B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은 B는요. 아, 알겠어. 내가 네 물건 대신 팔아줄게 하고 C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B가 C한테 물건 재환화 용역을 공급하기 때문에 요때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되겠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구 이름으로 할까? B가 팔았으니까 B가 발급하는 걸까? 아니면 원래 A 물건을 C한테 파는 거니까 A로 할까? 요때 A가 C한테 파는 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에 수탁자가 가운데 껴있으니까 여기다가 수탁자가 발급했다는 식으로 비고란에 그냥 기재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 거고요. 346페이지 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누굴까? 공급자죠. 세 번째 줄 보세요. 납세 의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얘가 없으면 발급할 수 없지. 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죠. 없어요. 얘는 계산서 발급하는 거예요. 자, 됐고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뭐 하면 돼요? 영수증 발급하면 된다. 됐고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두 번째 줄. 공급자가 물건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2개를 발행해서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내가 갖고. 됐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 넘어가 볼게요. 349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도 사실 내용에서 한번 봤어요. 앞에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한번 봤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작성일자 언제로 적어야 된다 그랬어? 공급 시기로 적어야 된다 그랬지. 여기가 이제 공급 시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급 시기. 자, 공급 시기가 이때라면 5월 1일이 공급 시기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요 날짜를 작성일자로 기재해서 요 날짜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세금계산서는. 그게 원칙. 근데 공급 시기보다 먼저 발급하는 거를 우리가 세금계산서라고 하고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발행해야 돼. 자,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후 발급 세금계산서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되는 거지 먼저 발급하거나 나중에 발급하거나 이건 다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특례가 있다.
특례가 있다. 자, 그 특례가 뭔지를 살펴볼 거예요. 자, 선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인정하는 특례가 요 내용이거든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하고 제가 일부러 좀 긴 내용을 적어왔어요. 이거 왜 적어왔냐면 우리 교재가 지금 개정사항이 반영이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헷갈리실까 봐 그냥 제가 가지고 와서 적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교재에서 사실 이게 개정이 계속 안 된다는 얘기는 역설적이게도 요런 게 문제에 나오기는 쉽지가 않다. 회계관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좀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자, 내용 볼게요. 자, 일반적인 경우는 원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때 발급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외상으로 내가 물건을 판매하더라도 돈을 받건 안 받건 중요한 건 뭐예요? 물건을 인도했으면 돈을 안 받건 안 받건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공급자는 매출세액을 세무서에 내야 되는 거예요. 외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받더라도 됐죠.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되니까. 자, 그 기준인데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중요한 건 어쨌든 거래 징수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부가세를 내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어가지고 미리 받았다.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세금계산서 미리 끊어갖고 미리 세금을 내겠다는데 국가가 그걸 막을 이유가 있어요? 아니 세금을 뭐 누락하고 늦게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미리 받아갖고 미리 내겠다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첫 번째는 대금을 수령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 인정합니다. 돈 받고 발급했으니까. 그리고 돈 받았으니까 내면 돼. 자,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은 했는데 7일 이내에 대금을 수령했다. 이것도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받으니까. 그거 인정.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7일이 지나고 수령했어요. 근데 요땐 조건이 있어요. 7일이 지나고 수령을 했는데 왜냐면 나한테는 계약서가 있어요. 공급받는 자하고 간에 계약서가 있는데 내가 청구를 하고 지급을 하는 기간 청구하고 지급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내가 돈 내놔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지급을 하는 기간이 30일 이내라고 기재된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얘도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과세기간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1기, 2기 2개잖아요. 부가가치세법상. 그쵸?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때 했어요. 그럼 최소한 공급 시기가 언제까지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6월 30일까지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서 발급한 거니까 이것도 인정해주겠다. 요 정도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먼저 끊더라도 6월 30일이 공급 시기라 갖고 이때 끊어야 되는데 야, 너 지금 세금계산서를 뭐 이제 뭐 이렇게 4월 1일 날 끊었어? 이 정도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있으니까. 어차피 확정신고할 때 얘네가 다 반영이 될 거니까. 됐죠? 자,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쭉 읽어보시면은 보세요. 네 번째 줄에 7일 이내 대가 지급받은 경우 있죠? 그리고 세 줄 더 내려오면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보는 경우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기역하고 동그라미 니은이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계약서와 약정서가 있는데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가 30일 이내여야 돼. 그리고 30일 이내 이거 나 하고 뒤에는 싹 다 지워버리세요. 그 내용은 의미 없어요, 지금 이제. 뒤에 내용 싹 다 지우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 해가지고 얘를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얘를.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내려와 볼게요. 따라서 하고 두 줄 더 내려와 보세요.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만약에 동일 과세기간 내다 그러면 매입자한테는 매입세 공제는 해줄 거예요. 하지만 뭐가? 가산세가 부과가 되죠. 근데 동일 과세기간이 아예 지나버려서 너무 빨리 발급을 했고 세금계산서 공급 시기랑도 안 맞아 과세기간이. 이럴 때는 매입세 공제 어떡한다? 못 해주겠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는 조금 디테일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확정 신고 기한을 기준으로 해서 안에 들어오면 공제해주고 안 들어오고 지나가 버렸다 그러면 공제 안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게 1년 내에 발급하면 그래도 공제는 해줄게. 그러니까 최대한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그런 불이익은 좀 이렇게 법적으로도 방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라는 건 어차피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줬단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것도 좀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배려를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너무 여러분들 뭐 이걸 뭐 달달 외우거나 그럴 것까진 아닙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정도만. 다음에 발급 시기 특례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후발급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실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세금계산서 강의를 하면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발급을 안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희는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데요? 그럼 저희 잘못된 거예요? 세무사님 이거 가산세 묻나요? 저희 회사 어떡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내가 이제 물건 만들라 그러면은 원재료 같은 거 사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 여기저기서 막 엄청 많이 사오는 게 아니에요. 고정거래처가 있어. 고정거래처. 예를 들면 내가 물건을 사오는 고정거래처. A가 막 A라는 업체가 있는데 A라는 업체에 내가 납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A라는 업체에 1월 1일 날 100원을 납품을 하고 1월 5일 날 또 200원을 납품을 하고 1월 10일 날 또 500원을 납품을 하고 막 이래요. 원칙적으로는 납품을 할 때마다 세금계산서 계속 끊어야 돼요. 근데 얘네랑은 우리가 수시로 거래를 해. 그럼 수시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막 되겠죠.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하다가 막 하루가 다 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빈번하게 있는 거래처는요. 한 달 단위로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얼마야 뭐 800원 이렇게 한꺼번에 끊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월 말로 해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요. 요게 뭐냐면 월합계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 공급 시기보다 내가 늦게 끄는 거지. 원래 1월 1일 날 끊어야 되는데 1월 31일 날 끊는 거잖아요. 그래도 얘는 봐주겠다. 공급 시기보다 늦게 끊었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 봐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내용 볼게요. 349페이지 발급 시기 특례. 자, 네 번째 줄 봅니다. 세 번째 줄. 자, 세금계산서는 공급할 때마다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일정 기간 거래액을 합계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 이제 일괄 발급, 월합계 세금계산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 작성일자를 1월 31일로 하고 발급은 실제 언제 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무자들은 매달 10일이 되면 세금계산서 마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게 사실은 월합계 세금계산서 특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은 아니지만 우리가 특례로 다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350페이지. 자, 거래처별로 일여월이라는 거는 달력상 한 달을 얘기해요. 그러면 1월은 31일까지 있고 2월은 28일까지 있고 막 이렇게 다르겠죠. 그러면 그 다른 달들을 딱 달력상 한 달 한 달 잘라갖고 월 말로 적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만약에 우리는 10일 단위로 정산을 하겠다. 그러면 1월부터 10일까지 거를 1월 10일로 끊으면 되고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를 1월 20일로 끊으면 돼요. 요것도 회사가 정한 그 날짜의 기간의 마지막 날로 작성일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동그라미 니은입니다. 자, 됐고 쭉 읽어보세요. 이것도 뭐 전부 다 뭐 볼링 치는 이야기야. 그냥 이제 글로 적혀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한 얘기고 351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크게 의미 없는 예제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3일 부품회사가 용산 자동차 회사에 물건을 납품을 하죠. 그게 1월 동안에 총 100번을 납품을 했대.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끊으려고 그러면 세금계산서 몇 장 나온다? 100장 나온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참 이게 할 일이 많다. 너무 많다. 이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얘를 일괄해서 발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 1월 31일을 아이고 이게 잘렸네. 세금계산서가.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31일을 작성일자로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발생한 모든 공급가액을 기재해서 한 장만 발행하시. 딱 한 장만.
요렇게 발행한다. 자, 그리고 또 뒤에 있는 예제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얘는 용산 도매상가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매주 일요일에 7일 동안 거래를 한꺼번에 정산한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일주일 단위로 세금계산서 한 번씩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을 발행하는데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작성일자를 5월 28일로 해서 일주일 동안의 공급가액을 다 적어가지고 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다시 얘기해서 다음 달 10일, 6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된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별것도 아닌 것들이고 352페이지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353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장소. 이거는 공급자가 발급하는 거니까 공급자의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거.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고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봅니다. 자,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